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길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탄핵 전국속 발표된 여론조사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을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전국이 요동치고 있죠. 그 요동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지지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지율 부분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아직도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지지도 한번 볼까요?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하면서 38%를 기록을 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 상승하면서 40%로 나왔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제 크게 벌어졌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조금은 재역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인데 해석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석 들어볼까요? 예, 저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양당이 지지율 차이가 뭐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이제 붙어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비상계엄령 발동 그리고 탄핵 의결 그 상태에서 한 달 가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냈는데 12월 27일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좀 민주당에서 너무 급발진하는 거 아니냐, 너무 책임 없이 거칠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과 함께 비상계엄령 발동의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신 측면이 있다. 그것이 반영되면서 이제 탄핵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 대선 국면으로 지금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상황이 저희 쪽에 이제 분석으로 좀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 대선을 앞에 두고 양당 지지자들이 모두 다 정치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양쪽에서 유력한 분들을 중심으로 뭉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예, 민주당의 해석도 듣겠습니다. 네, 뭐 일단 말씀한 대로 12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상당한 격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란 사태가 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리스크를 국민의힘 내부에 대한 보수층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기대치를 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를 버린 상황에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거예요. 양당에.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되는 보수 진보의 양 지지층이 극단으로 힘 겨루기에 들어갔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중도층. 중도층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의 아마 그 조그마한 차이가 출렁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평가를 받는 거는 보수층에서 민주당을 뭐 평가해봤자 뭐 할 겁니까? 진보층은 진보층에서 약간의 평가는 있을지언정 중도층에서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양 극단은 팽팽하게 51대 49의 싸움이고 이제는 중도층에서 과연 민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의 적합한가에 대한 지금 리스트머스 시험지 위에 올라갔다라고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5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이런 대란 사태에서 왜 압도적인 지지를 못 받지? 라는 퀘스천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보면은 무당층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다는 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5% 정도 지금 갤럽 조사에서는 지금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이 무당층은 국민의힘을 선택을 해야 될지 민주당을 선택해야 될지는 솔직히 민주당 쪽에 대한 평가가 더 보류의 요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을 저지른 국민의힘에 대해서 손을 들어줄 요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을 봤더니 무당층에서는 민주당이 대안에 대한 국정안정의 세력으로서 내가 손을 확 들어줘도 되느냐라는 보류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민주당이 잘 해결해 나간다면 나름대로의 이 여론조사의 추이를 다시 이끌면서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네,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지금 보고 있다 현 상황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되겠습니다. 과연 다음 정치 지도자는 누구를 선호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건데 화면 한번 보시면 갤럽 역시 같은 조사였습니다. 이재명
현재 대표가 31%를 나타내고 있고요. 김문수 장관이 이제 두 자릿수를 보였어요. 그동안 한 자릿수였는데 다시 11%,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5%, 홍준표 지사 4%, 오세훈 시장 3%, 조국 전 대표 2%, 안철수 의원, 이준석 의원이 각각 1%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1%로 1위를 하고 있는데 뒤이어 이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두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두 분을 다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4년 가까이 혼자 대선전 치르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수라고 봐야죠. 특히 갤럽 조사는 조사원이 어떤 후보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응답한 사람이 누군가를 얘기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 뇌리에 많이 박힌 분들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31% 생각보다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단연 1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장 이제 돋보이는 부분은 김문수 장관이 드디어 두 자릿수 갤럽 조사에서 두 자릿수의 이런 지지율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지난주에 비해서도 3%포인트가 늘어난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이러한 지지율에 대해서는 과표집이 됐다든지 여론조사상에 튀는 결과가 났다든지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다. 즉 김문수 장관에 대한 이러한 지지세는 실체가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김문수 장관을 중심으로 뭉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법원에서의 어떤 영장 발부라든지 공수처의 무리한 사법 절차 시도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동정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현 정부의 내각 일원인 김문수 장관에게로 옮겨갔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이런 수치라고 봅니다. 예,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결과에 대한 해석.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상수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는 국민의힘의 이제 추인데 김문수 장관에 대한 어떤 상승세가 주목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에 극단적 지지치들의 응답이 많아졌다는 걸 저는 보여주는 이 그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한 대로 갤럽 조사는 이게 어떤 수치 질문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응답자가 뭐를 뇌리에 남아있는 정치인을 얘기한다고 봤을 때 김문수 장관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우파로 불리는 그런 분들의 어떤 지지를 많이 얻는 분들이고 그러면 정광훈 씨라는 정광훈 코인을 얻는 후보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중에 그 농도가 제일 센 사람은 김문수 장관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번에 요즘에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지금 말하는 극단적인 아스팔트 우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목할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예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편을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극단적인 극우층에 좀 얹혀가는 그런 정치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까지 올랐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추이라고 봤을 때 김문수 장관은 말하자면은 신기루 같은 거품이라고 보고 제가 봐서는 그 2, 3 사이에 나오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 세 사람의 어떤 각축전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있어서 볼게요. 이건 양자 대결을 가정한 내용인데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1일부터 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5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고 전화 면접 방식 그리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3.1% 플러스 마이너스 포인트입니다. 보면 차기 돼서 양자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아무래도 야권에서 이제 압도적인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그러면 보수에서 누구랑 대결했을 때 참 차이가 날까라고 했는데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29%가 나왔고요. 오세훈 후보,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지사는 28%, 한동훈 전 대표는 23%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37%에서 8% 수준으로 나오면서 아무래도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문수 장관이 조금은 줄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양자 대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얘기하신 것이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 아니면 신기루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만약 이재명 대표나 김문수 장관이 할 때 각 당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오면 강성 지지층만 모이겠구나,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양쪽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상처받은 이재명 대표, 즉 예를 들어서 2심의 선거법 결과가 대선 전에 나와서 2심에서도 똑같이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3심에 대한 관심이 선거 전에 들어올 테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를 저희가 잘 활용해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저희 당의 후보가 될 경우에는 너무나 좀 강경한 보수 입장을 주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중도 확장성이 떨어져서 민주당이 손쉽게 이길 수 있다. 뭐 양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봐도 두 분 합치면 70이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에 대해서만 평가가 되는 거고, 나머지 3분의 1의 어떤 의사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이분들이 정말 후보가 될지 그런 건 모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양자 대결 쭉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상당한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나 확장성 더 이상 40을 넘지 않고 어느 선에서 딱 이렇게 멈춰져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분들 각각의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어떤 분은 굉장히 우리의 예상보다는 많은 지지를 얻고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바뀔 여지가 너무나 많다. 다만 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아니면 뭐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런 순서, 지지율이 조금 높은 분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거리에 따라서 가까운 분이 지금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저희 당의 지지세가 지금 몰리고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뭐 변동성이 클 거예요. 국민의힘은요. 지금의 현재에 나오는 것들은 통상 이제 진보나 보수나 양 지지층의 그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이나 어떤 지지하는 후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반대로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응집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팍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때 한번 가서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면 똑같을 겁니다. 더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지켜주자라는 부분들이 여론에 반영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탄핵 심판에 헌재의 어떤 여러 가지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직에 대해서 평가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직의 평가가 나오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거리에 가까운 정도로 선택됐던 후보들은 다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있어서의 분석은 일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 반이나 2달 안에는 다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뭐 거론되던 인물들 있잖아요. 뭐 자칭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이 뭐 유력한 뭐 대선 후보다 하는 분,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뭐 상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과 서너 달 전만 해도 한동훈 전 대표는 63%의 당의 지지도를, 당원들의 지지도를 받고 당 대표에 선출된 말하자면 무관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금 김문수 장관의 어떤 양자 대결이 지금과 같이 나올 것이냐? 저는 그것은 지금 한 달 반의 반짝 네. 여론조사의 결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법안 얘기하면서 좀 논란이 돼요. 이것도 물론 추이를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야기도 좀 나오고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좀 비판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 국면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에 저희가 너무 이렇게 집착에 가깝게 막 해석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출렁이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자체가 그 여론조사 기관이 아무리 정밀하게 여론조사 하려고 그래도 이 응답자를 통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숫자에만 자꾸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좀 차분하게 보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겠다.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기 대선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보수 성향의 여론조사 업체에는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이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수층에 과표집이 있는 거고 또 진보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에는 보수층이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진보 측에 과표집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분석은 할 수 있으나 추이는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의 기법 자체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답률이 너무 낮다거나 보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거나 지역의 편차 부분에 있어서의 응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또 손을 대는 부분들이 과연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가져오느냐. 이건 이제 여론조사의 업계, 학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저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이 여론조사가 본인들 입맛에 진보든 보수든 맞지 않는다 해서 명태균 씨 같이 어떤 명백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TF를 세워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바로 잡아야겠으나 각각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굳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손봐서 내 입맛에 맞게끔 여론조사를 이끌겠다라는 것은 조금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과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그런 그 반응들은 안 보이는 게 좋겠다. 이거를 불쾌감이 아니라 여론조사는 약으로 생각하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 이 얘기를 2월 26일이니까 한 3월 초 중이면 항소심 선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민주당 뭐 줄곧 해서 그 법원의 결정이라는 부분들은 지켜지는 것을 견제해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법치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무시하고 무법적으로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멈추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입장이 견지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하면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치 여당에서는 재판을 연기한다. 뭐 증인 신청이나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방어권의 이 한 축이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빨리 먹어라 밥을. 이런 식으로 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6일 결심을 하고 3월 10일 안에 끝내겠다는 입장에서 3월 중순 안에는 뭐 2심에 대한 선고 공판까지 하겠다는 법원의 결정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이견이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2심 판결 받아야죠. 예, 그거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될 시기가 빨리 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정치가 정치권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운명을 사법부에 맡긴 셈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직을 유지할지 또 재판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유죄 판결을 받을지 그게 결정이 돼야 될 상황에 있고요. 이재명 대표 또한 야당의 전체 야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는 앞으로 정치 인생이 상당히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헌법재판 이 탄핵 심판 절차를 그래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법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더 지연되지 않게 재판 절차를 이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시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법부의 정당하고도 공정한 판단 그리고 절차 지켜보겠습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앞서 저희가 여론조사 추이도 봤지만 이제 박스권에 gat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이제 이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 이야기하면서 과거 덩샤오핑의 얘기, 쥐 잡는 고양이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일단은 뭐 이제 여론조사를 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의 추이가 이 내란의 사태 국면 속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중도층이나 여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보내지 않는 게 강경 일변도가 아닌가, 아니면 너무 정치적인 부분만 신경 쓰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네. 조금은 유연성을 좀 보인다는 차원의 실용주의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따지고 보면 흑묘, 백묘론을 얘기했던 것은 그냥 최근에 얘기했던 먹고 사는 문제, 네. 먹사니즘이라고 먹사니즘. 하죠. 네. 그래서 이 먹사니즘의 좀 진화된 버전인데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지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 누가 옳고 그러냐가 맞느냐 이런 얘기인데 좋은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오른쪽으로 한 두 발짝 가면서 위원을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살 필요가 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행보를 하면서 당 내에서에 있어서의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리스크가 연임에 대한 어떤 독선적인 당 운영에 대해서는 당대표 때. 그거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또 해소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좀 그런 우려들을 조금씩 풀어줘가면서 가면 틀림없이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의 대표 주자로서 예를 들어서 진보에서도 아주 유력한 주자고 중도층에서도 믿을만한데 유연성도 있고 포용력도 있고 나름대로 실용적이고 변화를 아는 사람이다. 실용주의자다 했을 땐 당내에서 그 누가 이재명 대표 말고 뭐 다른 사람 이재명 대표 말고도 있다 주장한다고 한들 뭐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첫걸음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자막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겨냥해서 우클릭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저는 우클릭 수준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우현으로 급변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본인이 주장했던 노선에 문제가 있어서 이대로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바뀌었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중간에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서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 없이 갑자기 실용주의, 성장 이런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께서 어리둥절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얘기했었던 분배에 치중한 경제정책이라든지 또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경도된 듯한 중국의 셰셰 이 발언으로 상징되는 이재명 대표의 외교관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만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순간에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구나. 그런 것을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조금 급하게 이 부분을 먼저 끌고 나온 거고 저러한 장면들은 네. 어떤 확실한 본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후에 집권한 이후에 바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순서가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집권 이후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먼저 너무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네. 너무나 빨리빨리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국민들은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될 안정성 이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후한 평가를 주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대표적 공약이었던 기본소득까지 재검토하는 것은 너무 빠른 변화 아니냐? 어떻습니까? 빠른 변화는 맞죠. 네. 그러니까 이 기본사회를 당의 강령으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그 강령에 이렇게 넣은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본사회에 대해서 아예 뭐 다 버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소득도 버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민주당의 정체성은 실용이 근간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실용이었어요. 결국에 따지고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이 잘 살 수 있다면 여든 야든 간에 가서 협치하고 손을 잡고 가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미 FTA부터 시작해서 대연정까지 이게 따지고 보면 완전 우클릭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당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안정돼야 따지고 보면은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으나 지금에 있어서의 실용주의 부분들을 아예 국민의힘은 뭐 믿을 수 없다. 뭐 아예 뭐 글자 하나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이거는 성장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같이 고민을 하자는 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이거는 또 협치까지 생각해서는 이게 뭐지? 라는 좀 저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국민의힘도 성장이라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이 잘 살 수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좀 입장을 필요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얘기 나온 이야기 한 번 더 질문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릴게요. 이제 어제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고요. 연장 기한은 2월 6일까지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연장 신청을 한 것은 이례적인 평가라고 보이고요. 법원은 검찰 연장 신청에 대해 아직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뒤에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고요. 앞서 하던 얘기를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용주의에 대해서 변화한다 하더라도 실용주의를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책보다는 일단 당내 수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잘 못 내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데 겉으로 드러내놓고 대선을 준비하면서 정책을 낸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아예 탄핵을 기정사실로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물론 대비는 하고 있죠. 여연에서도 뭐 많이 준비를 하고 2030 또 수도권 청년 중심의 정책을 준비한다. 그런 기사도 오늘 나왔죠. 그것을 외부적으로 공표하지만 않을 뿐 만약에 사태 즉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당연히 당에서 정책적인 준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청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것이 그런 어떤 정책적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용이라는 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이제 대선 후보라고 거의 확실히 생각하니까 미리 또 선거운동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시를 했다는 건데 그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과연 뭔가 권한을 갖게 된 다음에도 그 노선을 지속할지 나중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그런 줄 알았네? 라는 식으로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안정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대선이 있을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시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가지고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노선이 바뀌었다. 이재명 대표 생각이 이제 그쪽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보기에는 좀 증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앞서서 서영주 전 상근부 대변인 이야기한 것이 또 하나의 남은 것은 당내에서 이제 대표 연임을 하면서 남겨졌던 약간 혼자 가는 느낌. 이 느낌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라는 건데 일단 이제 비명계에서 관련된 비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국민의 피로감이 있다. 이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목소리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극이라는 어떤 그 정치적인 비판의 여지를 남겨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의 어떤 지도력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 좀 하나된 그 분열의 양상을 좀 정리하겠다라고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임 대표가 됐던 것이고, 근데 여기까지 여긴 왔는데 조기 대선이 열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결단으로 내란해주라는 이런 사태를 가져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표도 혼자 가는 거는 외로워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비명계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이재명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의 주자들의 목소리라고 했을 땐 저는 이게 불쾌감을 느낄 필요 없이 이게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면 뭔가 더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춘 당이었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지금 이 어떤 여러 가지의 정책적 방향과 대표로서의 메시지 변환들에 있어서 누가 털어달겠습니까?
하지만 당내에서 이런 비판의 소리를 또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본인이 잘 활용해서 나는 이렇게 표현력이 있는 지도자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불쾌해. 이 비명들이 왜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지금 걸림돌이 되지? 이런 메시지들이 나온다면 이 자체가 마이너스고요.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확고한 자리를 매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 정도의 비명계든 뭐 어떤 반대파의 목소리는 수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했으면 전략적으로 좋겠습니다. 네, 뭐 김부겸 전 총리나 임종석 전 실장, 김경수 전 지사,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리 뭐 2심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내리는 결과가 나오고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제도하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면 이재명 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저는 뭐 거의 99%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그냥 순조롭게 그 과정이 진행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 많은 파열음이 나올 거예요.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과연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깥에 조국 신당이라는 유사한 플랫폼이 있어요. 그 당에는 뭐 그 당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이 정말로 오롯이 하나로 뭉쳐서 한 사람을 대선 후보로 밀 수 있는 상황이 오겠느냐. 그러기에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 가혹하게 본인과 생각이 다른 분들을 많이 정치권에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거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대선 기점으로 해서는 대선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냥 묵묵히 그것을 감내하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상상력 동원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앞서서 저희가 조선일보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한 그 여론조사 내용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또 재미나는 여론조사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 말고 우원식 현 의장을 내세워서 그럼 양자 대결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1,005명, 지난 21일부터 22일 만 18살 이상의 1,00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표본 오차가 있습니다. 뭐 일단 보니까 이제 뭐 접전을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민주당 쪽의 우원식 국회의장을 뒀을 때도 민주당 쪽이 조금은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 오차범위 내니까 뭐 거의 붙어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이제 주목할 것들은 모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도 아예 우원식 의장에 대한 지지를 전폭적으로 보내느냐라는 차원에서는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있을 거는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다양성의 어떤 그 한 단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양성이 가더라도 충분히 민주당이 집권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다만 그 안에서 치열하게 이재명 대표가 혼자 가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면서 여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후보가 된다면 국민들의 신뢰도는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우려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으려고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뭐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이런 글을 올리면 또 다른 의원들이 당신은 잘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민주당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보자라고 툭 받아버리면 이재명 대표가 쑥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아마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게 국민들 특히 모름의 이 응답층이 그거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예. 일단 뭐 우원식 의장으로 민주당 후보를 놨을 때도 물론 이재명 대표 때보다는 좀 표가 덜 나오지만 우원식 의장이 출마를 정말 하고 후보가 됐을 경우 또 상황이 다를 거예요. 지금은 가정을 한 상태. 그리고 이재명 대표보다는 그래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원식 의장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는 거지만 저는 의미를 두는 것은 이런 조사가 실제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류의 조사는 없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만한 조사 시행이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민주당 후보를 상정하고 1대1 조사를 진행했다는 거. 그만큼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론조사 업체나 언론에서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당 계열에서 이재명 대표 외에도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정말로 많구나.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도모한다고 할 경우에 저항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 수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을 했고 또 여기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대면해서 직접 신문하는 모습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대답도 듣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일단 가장 주목됐던 대목은 어디였습니까? 일단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과의 문답 과정은 좀 예상이 됐었죠. 윤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을 김용현 전 장관이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가장 눈길이 좀 귀담아 들은 단어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얘기한 계엄은 계몽령이었다는 말이었어요. 네.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계엄을 실제로 어떤 군사적으로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네. 뭔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방식 그것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탄핵이라든지 예산 삭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정 운영의 굉장한 어려움 이것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알겠는데 그 단어 선택이 계몽이란 단어를 썼다는 것에 제가 놀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계몽이란 것이 뭡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뭔가를 전파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그 대상이 국민이 될 텐데 네. 지금 이 현대 21세기가 시작되고도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몽이란 단어를 대통령 측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이냐. 그래서 의미 전달이 되긴 되는데 국민들로부터 썩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단어여서 제가 그 부분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왜 김용현 전 장관을 불렀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맞추기를 한번 보여주겠다. 제대로 말맞추기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이게 억지로 말을 맞추다 보니까 희대의 궤변들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판부가 국회의원들이나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죠. 체포하려고 했냐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적이 없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려고 했다라는 게 또 이제 피청구인 쪽에서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유튜브 상에 돌아다니는 한 대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예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김병주 의원이랑 박선원 의원이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네.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요원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문을 하죠.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의원이라고 다시 정정을 하면서 그 요원을 갖다가 이 헌법재판관에서의 어떤 방어 논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하라고 했냐?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그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러면 끌어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 요원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본회의장에 요원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회 요원이 돼버렸어요. 개헌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이름을 바꿉니까? 요원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말씀한 대로 계엄령과 계몽령. 이 계몽령도요. 이 극우 성향의 유튜버가 벌써 얘기한 겁니다. 이번에 계엄령은 계몽령이라고. 그 단어를 갖다가 그대로 또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헌법재판관의 재판관들 보면서 얼마나 이 반지성에 농락을 당하는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이번에 이 계엄은 부정선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재판관이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게 요건에 맞냐? 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겠으나 어제 이 광경, 이 증언을 본 국민들은
참 이 12년간의 정규교육을 받은 두 분들이 너무나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우리를 농락하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득될 게 하나도 없고 둘 사이에서는 말은 맞췄는데 네. 재판관들 앞에서는 전혀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될 증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요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원, 의원. 이건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꼬치꼬치 그 요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과 상황을 묻게 되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그 요원이란 사람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끌어낸다는 것과 이게 연관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치에 안 맞는 용어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돼서 아마 대부분의 국민은 이 상황을 진짜 요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또 이제 군 장성들, 사령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하고 직접 1대1로 윤 대통령이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증인으로 신청돼 있을 거예요. 네. 향후 헌재 변론기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확실한 증언을 듣는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최상목 당시 이제 경제부총리한테 줬던 쪽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같은 얘기를 하면서 말은 맞춘 내용처럼 들리긴 했습니다만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요약하자면 네. 그 쪽지일지 메모일지 모르겠으나 쪽수가 있으면 문건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총리도 주고 뭐 외교부 장관도 주고 누구도 주고 누구도 줬다 했잖아요. 네. 본인이 증언했으니까 그거를 쪽지로 일일이 쓴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타이핑을 하고 페이퍼워크를 했으면 문건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페이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문건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다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대통령은 본 적도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월권입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임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본인이 페이퍼워크를 하고 전달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전달을 했다면 본인이 대통령인가요? 비상계엄의 주무장관인 거는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건은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야 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컨펌이 있어야 됩니다. 승낙이. 그러면 그 승낙도 없이 했다면 이건 월권인데 차라리 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체 맥락을 보면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든 조태일 외교부 장관이든 내가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시도 내가 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 아무것도 모르고요.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그냥 제가 시킨 대로 가서 비상계엄 선포하세요 하니까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푼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나는 그냥 국방장관이 시킨 대로 그냥 비상계엄 선포했을 뿐인데 이 말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에서 용인이 될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이 다 본인이 했다, 전달도 본인이 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번 비상계엄령 발동이 진정한 의미의 비상계엄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이 국정의 어려움, 야당의 급발진으로 인한 국정 난맥상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 목적을 뭔가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러한 진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내란죄를 구성함에 있어서 윤 대통령 따른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네. 이제 재판을 받게 되실 텐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물증으로 본다면 물리적인 물증으로 본다면은 이 포고령하고 장관들에게 줬다는 쪽지가 될 것인데 그 물증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었느냐 네. 그 부분이 조각이 된다면 내란죄가 구성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증언을 하고 서로 문답을 나눈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다른 쪽 법원에서의 이 내란죄 기소 관련한 재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문답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이제 결국 공수처로는 이 윤 대통령 사건을 바로 검찰로 넘겼죠. 그런 다음에 어제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간을 2월 6일까지로 연장해달라라고 검찰이 신청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서울중앙지법이었어요. 앞서서는 다 서부지법이었는데 중앙지법을 했다는 점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나서 만약 이 부분이 연장이 되든 안 되든 이제 수사는 될 텐데 과연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응할 것인가?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된 곳은 서부지법인데 네. 서부지법에서 애초에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쪽 주장으로는 불법적인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체포영장도 발부했고 구속영장도 발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부지법에서 뭔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인데 지금 중앙지법에다가 검찰이 연장 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 쪽에서 반발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한 어떤 절차적인 흠결을 윤 대통령 쪽에서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윤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는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검찰도 역시 내란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이 없지만 경찰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경찰청장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같은 관련자로 묶일 수 있는 윤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 아마 이 논리를 동원할 것이거든요. 네. 공수처에 아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상황인 것과는 좀 대비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윤 대통령도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고 또 공수처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도 응하지 않으면 또 같이 진행되고 있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도 별로 좋을 게 없다는 판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로 이제 사건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검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조사에는 응할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공수처에 수사권 없다고 불법을 주장했으면 검찰에도 나가면 안 되죠. 근데 다만 이제 검찰이 기소권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친정집이잖아요. 수십 년을 본인이 근무했고 지금 검찰의 특수단은 특수부 출신의 부장검사 둘, 그다음에 공안부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지휘부가 구성돼 있단 말입니다. 본인이 또 특수부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다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이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헌재에 나와서도 거의 뭐 제가 좀 뭐 표현하자면 건들건들할 정도로 그냥 뭐 이렇게 자세도 그렇고 내란하고도 웃고 계시잖아요. 그럼 검찰 가면 어떡하겠어요? 본인 그냥 앞마당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를 안 받겠습니까? 받죠. 그게 이제 참 너무나 이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앙지법 서부지법 문제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법적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찰이 판단해서 중앙지법에 했겠으나 저는 검찰이 이제 중앙지법 부분들은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한 어떤 서부지법의 이견을 없애는 부분과 하나 두 번에 최근에 서부지법이 폭도들한테 침탈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지법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도들의 어떤 경계라든지 서부지법의 상태를 봤을 때는 이 어차피 서부지법이나 중앙지법이나 이 부분의 판단은 판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중앙지법에 하는 게 맞겠다는 검찰의 의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또 이걸 갖고 꼬투리 잡고 하는 것은 네. 적절치 않고 그냥 서부지법 판사도 판사고 중앙지법 판사도 판사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법치다. 그래 인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기각이 됐어요, 탄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관 8명은 4대 4로 또 나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분이 이 결과를 결정을 함에 있어서 6분 정도가 보수였다. 이렇게 봤음에도 0대8. 네. 그러니까 그냥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잖아요. 그래서 헌재가 단일한 만장일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론 분열에 우려를 불식했다. 대단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탄핵권에 대해서는 요건이 너무 간단하고 이것이 탄핵까지 갈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지배적이어서 역시나 0대8, 8대 0 기각으로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분이나 위법사항을 지적하면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도 지금의 헌재 구성상 물론 어느 나라든 뭐 대법관이라든지
뭐 헌법재판관 이 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파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지만 뭐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서 볼 수는 있지만 이 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그것이 반영되는 것,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4대4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심판에 있어서도 이런 정파적인 요소가 좀 반영되지 않느냐. 물론 헌법재판은 정치적인 요소를 분명히 담을 수밖에 없다고도 볼 수 있고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징계재판이어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절차적 흠결과 더불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걱정도 좀 드는 그런 4대4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이 결정에 있어서 본인이 면죄부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탄핵이 이르지 못한 결정이 안 될 만큼에 대한 그 중대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위법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의 어떤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위법성 인정이 되나 그걸 가지고 직을 파면하지는 않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4대4입니다. 네. 4대4라는 거는 뭐냐면은 8대0으로 나오면 몰라요. 7대1로 나오면 모르지만 4대4라는 건 겸허해라. 그러니까 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위법을 또다시 저질 만한 경고이기 때문에 저는 방통위원장이 직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인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